내 사진을 살짝 공개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최초 공개니까 재작년 수익을 살짝 공개해 보자면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몸매도 목소리도 피부도 머리도 성격도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건 팔 길이다. 몸에 비해서 팔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다. 나는 우스갯소리로 내 팔은 공룡팔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은 한바탕 웃었었다. 나는 대체로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지만 친한 사람들 앞에선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들었다. 이 언니 은근 재밌네. 얌전하게 봤는데 되게 웃기네. 나는 개그 욕심도 약간 있는 것 같다. 나는 정신과를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웃기고 싶어졌었다. 그래서 저장강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웃기려고 음식도 몸에다 저장하고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웃길 기대하면서 선생님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을 뿐 웃진 않으셨다. 그 후로 2번 정도 더 웃기기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 어느 포인트에선 웃으시긴 했는데 내가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개그 시도는 모두 실패한 셈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올 이야기 때문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웃기는 순간에도 함부로 웃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나는 가끔 나의 불행을 개그로 웃어 넘기기도 한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의 키 정도면 싱크대 상부장이나 건조기 쪽에 팔이 닿을 것 같은데 팔이 짧아서 키의 혜택도 못 받네 싶었다. 물건을 꺼내려다 손이 안 닿으면 마음속으로 몸이 왜 이따구냐 하면서 짜증난다는 생각도 들었었다. 옷을 사면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소매를 걷어 입는 습관이 생겼는데 소매를 걷지 않으면 왠지 불편해져서 겨울에도 자꾸 소매를 걷어 올리게 된다. 올렸다가 추우니까 다시 내리고 다시 또 습관적으로 소매를 올리고 또 다시 내리고 혼자 길을 걸을 일이 있으면 올렸다 내렸다 아주 바쁘다 바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늙어가는 것도 살이 찌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 눈앞에 거울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눈을 휴대폰에 고정시켜 놨었다. 미용실 언니들이 머리를 다 하고 나서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는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미용실 언니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재밌다는 표정으로 웃었었다. 사실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개들을 산책시킬 때는 햇빛 가리개가 있는 모자를 썼는데 마스크에 모자면 얼굴이 다 가려졌고 그렇게 다 가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졌었다. 마스크 때문에 귀 뒤쪽이 너무 아팠고 그때는 내가 천식인 줄 몰랐을 때라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더 어려워져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스크 시대가 끝나지 않길 바랬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마스크 시대는 끝났고 혼자만 마스크를 쓰려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어느 날은 마스크를 썼다가 어느 날은 마스크를 벗었다가 그랬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던 중 천식 흡입기를 타러 가는 날에 갑자기 의사쌤은 뭐라고 할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마스크를 벗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쌤은 공기가 안 좋다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다. 그 잔소리를 들은 후에 나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날씨가 덥든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나는 천식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한 두어 달은 골골거리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다. 얼굴까지 가려주니 마음도 편해지고 일석이조랄까?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사진을 살짝 공개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근데 썸네일 제목의 최초 공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최초 공개는 유튜브 기능 중 하나인데 특정 시간에 새 영상을 공개하고 시청자와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 워밍업이랄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거의 나는 최초 공개 기능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무슨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미래의 나는 시청자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나요? 어쩌면 채팅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팅창이 조용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다 하면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성격 때문이다. 나는 내 성격이 참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아 있어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진 날에는 시청자님들의 댓글에 아주 뾰족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이 댓글에 대한 답글은 다음에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 놓고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댓글을 쓰게 될 때가 있다. 얼마 전 디키인이란 분이 커뮤니티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그냥 편하게 이기장처럼 써도 돼요. 근데 영상을 올린 이상 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인지해 주시고 응원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댓글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네, 편하게 이기장처럼 쓰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댓글에 영향을 받으면서 편하게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하트 라고. 나는 댓글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키님 죄송합니다. 그냥 뾰족할 때 들었던 생각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본인은 댓글을 쓸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하고 쓰셨나? 왜 유튜버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영상을 보다가 보면 유튜버의 말에 공감이 안 가거나 반발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꼭 댓글을 보게 된다. 그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아주 재치 있거나 기발하거나 해안이 담긴 그런 댓글들을 만나게 된다. 나는 그런 댓글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TV만 보던 시절에는 TV 속 사람들의 말을 그저 듣기만 했었지만 유튜브는 댓글을 남길 수 있고 특히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유튜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브이로그 채널을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받았었다. 그 전에 하던 게임 채널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댓글들이었다. 게임 채널은 그 당시 시청자 97%가 남성이었고 지금 브이로그 채널은 시청자 63%가 여성인데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자님들의 댓글에서 따뜻한 엄마의 품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었다. 사람들이 엄마라는 존재를 따뜻하게 느끼고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는 시청자님들 댓글에서 그걸 느끼게 됐었다. 덕분에 내 못난 성격도 많이 이뻐졌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적어도 내가 사라져야 될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느끼진 않는다. 이쯤 듣다 보면 시청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진은 언제 나오는 건데? 글쎄요. 언제가 좋을까요? 영상 중간에 잠시 나왔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잠시 나올 수도 있는데 나레이션이라 맞추진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들 시청 기록을 보니까 어느 부분은 넘기고 어느 부분만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만 볼 수 있게 숨겨 놓으려고요. 저 좀 얄밉나요? 나는 시청자님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좋다. 내가 영상을 만들고 내 영상에 시청자님들이 반응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가끔 어떤 댓글을 보고 한참 웃을 때가 있는데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웃긴 댓글은 첫 영상에 이게 내 미래일까? 아 담배 땡긴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보고는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었다.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웃기고 이 일기를 쓰면서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계속 웃겨서 자꾸 웃게 됐었다. 뭐랄까 나의 단점이나 실수를 내가 이미 받아들이고 인정한 상태일 때는 웃어넘기게 된다고 해야 하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실수나 단점을 귀엽게 봐주고
그러려니 넘기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이런 댓글을 보면 한참 웃게 됐고, 이런 댓글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한 실수가 떠오를 때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지, 뭘 참 몰랐었네 하면서 조용히 웃어 넘기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내가 못생겼다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는 게 편한데 이상하게 젊을 때는 남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때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그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이쁘면 도전하기 힘드니까 어중간하게 생겨서, 만만하게 생겨서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요즘 심리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상담사님께 내 외모가 어떻냐고 물었었다. 나는 아주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었는데 상담사님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얼굴형이 이쁘다고 하셨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들이 애매해서 이쁘다는 건지 못생겼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다른 표현들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가오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상담사님은 나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내가 어떻게 무료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 잠시 소개하겠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상담 비용의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행복카드라는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이 1급, 2급이 있는데 나는 1급으로 신청했다. 커뮤니티 글에서도 말했지만 미숙한 상담사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내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상담 심리사였다. 내가 그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담 심리사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지금 다니는 상담센터의 상담 심리사님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 베테랑이다. 내 감정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가끔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구나 싶다. 상담 심리사에 대한 좋은 경험을 했으니 이전 영상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는 글을 하나 남겼었다. 며칠 후 그 글에 답글이 달려 있었고 나는 그 답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었다. 사실 나는 여러 번 글을 남겼었지만 한 번도 전화를 걸진 않았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그걸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전화를 거니까 어떤 분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담당 상담사가 정해지면 나에게 전화를 할 거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담당이라는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이야기에 상담사님이 두 분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분을 오리 상담사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상담사 입이 오리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오리 상담사와 통화를 했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센터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서 상담사가 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날까지 문자는 오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스팸 처리가 되었나 싶어서 스팸 문자를 뒤져봤지만 없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전에 보낸 문자가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이분이 깜빡했나 보다 했었다. 나는 고객센터 일을 했었는데 나도 초보 시절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다. 고객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객센터의 모든 통화 내용은 기록이 되고 있다. 통화가 녹음되는 건 당연하고 그 통화를 일일이 들어볼 순 없으니 통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그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통화 내용을 기록하다 보면 고객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객을 기다리게 하더라도 통화 도중에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통화 도중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일을 다 처리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참고로 고객센터 관리자들은 통화가 길어지는 걸 싫어한다. 통화가 길어지면 무슨 일이냐고 관리자에게서 메신저가 계속 오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다.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통화 품질 점수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의 노하우라는 건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든 빡치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관리자의 말이나 메신저, 피드백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일하는 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되었달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의 못난 부분 중에 내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 내 성격이다. 나는 대체로 참는 것보다 들이받는 편이다. 지금 이 모습은 그냥 방송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이랄까? 아무튼 오리 상담사가 문자 보내는 걸 깜빡해서 그날 나는 그냥 센터 위치를 검색해서 찾아갔다. 센터에 도착해서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엄청 바쁠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다들 여유 있어 보였다.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상담 신청을 할 걸 싶었다. 내가 센터에 들어가니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내가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내 담당이라는 오리 상담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오리 상담사는 20대 후반, 많이 봐야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다. 우리는 살짝 어수선해 보이는 상담실 같은 곳에 마주 앉았고 오리 상담사는 나에게 설문지 같은 걸 내밀었다. 우울 척도 테스트 뭐 이런 거? 테스트지에 체크를 한 다음에 오리 상담사가 질문을 시작했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ADHD 진단을 받았고 수면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내가 낮에는 잠들까봐 절대 눕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오리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거네요? 나는 그 말에 굉장히 당황했었다. 그 당시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만약 유튜브만 해도 되고 평생 유튜브만 할 거라면 나는 사실 밤에 자든 낮에 자든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들 눈치채고 있겠지만 유튜브 수익은 눈물겹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최초 공개니까 재작년 수익을 살짝 공개해보자면 작년에 내가 신고한 금액은 200만원이었다. 한 달에 2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200만원. 근데 여기에는 다른 경제활동이 포함된 거였다.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재작년에 다이어트 영상에서 했던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이었나 150만원이었나? 아무튼 사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일기를 쓸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하려면 밤에 자고 낮에 깨어있는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웬만하면 침대나 소파에 눕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렇게 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거라고? 이거 저만 열받는 멘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열받았던 거는 여기서만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그 상담사가 나에게 앞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던가? 나는 꿈이 뭐냐는 질문인 줄 알고 이런 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상담사가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를 썼었다. 내가 그 상담사 입을 오리 같다고 한 이유가 웃음을 참느라 입을 오리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담사가 내 꿈을 비웃었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었다. 그리고 그 상담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 아니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나는 처음에 상담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말할 때 그게 동사무소를 말하는 줄 몰랐다. 내가 어디요? 라고 몇 번 되물었던 것 같은데 내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상담사가 배려심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 나이를 고려해서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라고 말했다면 내가 훨씬 알아듣기 편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계속 되물으면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번 덧붙일 것 같은데 끝까지 행정복지센터라고 말하는 것도 나중에 열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집에 돌아와서 남친한테 행정복지센터란 표현을 써보니 남친도 똑같이 어디? 라고 했었다. 아무튼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렀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사실혼, 동거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큰 목소리로 말하길래 나는 좀 부끄러워졌었다. 당시 그 공무원 앞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류에 뭔가를 쓰고 있었고 그 공간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다. 투명 칸막이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지 그 공무원이 가까이 와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 할머니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도 싫었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는 뒤돌아 나왔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했으니 생략하고 그리고 며칠 후였나? 그 오리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둘째를 산책시키는 중이었는데 그 상담사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상담사에게 그날의 문제를 따졌다. 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장 걱정된다. 나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신 때문에 죽고 싶어졌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 꿈을 왜 비웃었냐 했더니 상담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문자는 보낸다고 하더니 왜 안 보냈냐고 물었더니 상담사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서 시스템상의 오류를 들먹였다. 그래서 나는 죄송하다는 말은 할 줄 모르냐고 했다. 그래도 우리 상담사는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사를 하고 있나 싶었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하는 건 기분 나쁠 걸 알고 하는 말이지 않냐.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었다 라고 했다. 그 말에도 상담사는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를 위해 주는 혜택이라고 했고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서류는 언제까지 받으러 가면 되냐고 물었다. 우리 상담사는 언제까지 오면 되고 오기 전에 전화해서 땡땡땡 선생님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한번 하고 웃고는 스스로를 선생님이라고 칭하시네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담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20대 후반이라면 나보다 20살은 어리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제 성격이 못나서 저만 열받는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상담사라면 자격증만 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솔직히 내 기준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상담 심리사에겐 너무너무 실망했었다. 그래도 커뮤니티 글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초보의 시절이 있으니 굳이 센터에 전화해서 그 상담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따지거나 사과를 받고 싶진 않았다. 내 생각엔 그 상담사도 나중에는 본인의 미숙함을 깨닫고 개선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참 웃긴 건 내가 그 오리 상담사에게 고마워할 일이 생겼다는 거다. 그 상담사 때문에 너무너무 열받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는데 당시에 나는 빡는 아침 스트레칭이랑 서서 하는 복부 운동, 스쿼트 100개를 하고 있었다. 서서 하는 복부 운동은 약간 춤 동작 같은 느낌이 있고 복부 운동이라기보다는 팔 운동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평소에는 하기 싫어 미치겠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했었는데 그날은 운동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 했던 줌바 댄스가 떠올랐고
그날부터 줌바 댄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분노를 삭히는데 운동이 도움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운동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줌바 댄스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다. 다 합치면 운동에 쓰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4일 하고 2일 쉬는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 땡겼다 밀었다 하고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베테랑 상담사님께 했더니 그건 승화는 아니고 해소라고 하셨던가? 상담받고 오면 기록을 해야 하는데 맨날 까먹고 미뤄서 기록을 안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못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내 생각이다. 외모지상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는 인간이 외모에 끌리는 건 어느 정도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개들의 후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개들은 냄새가 사라지는 걸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이 어떤 중년 부부와 강아지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실험을 했는데 아저씨가 외출했을 때 아저씨를 찾아가서 땀에 젖은 티셔츠를 받아다가 집으로 가져왔다. 아저씨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보통은 그 강아지가 창밖을 내다보거나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그날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평소엔 아저씨 냄새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됐구나 하고 느꼈던 거고 그날은 티셔츠 때문에 아저씨 냄새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개들이 마킹을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글을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다른 개가 남긴 마킹 냄새를 맡는 건 다른 개가 써놓은 글을 읽는 거라고 하면서 냄새를 열심히 맡는 개들이 더 똑똑한 것 같다는 말도 들었었다. 실제로 우리 집 첫째와 둘째를 비교해보면 첫째가 냄새를 더 열심히 맡는데 첫째가 둘째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개들이 냄새로 세상을 인식하듯 사람도 무언가를 인식할 때 가장 발달된 감각, 시각에 의존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가 본능이라 하더라도 내가 외모를 꾸밀지 말지, 살을 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가끔 댓글에 살을 빼야 한다는 둥,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둥, 돈도 없다고 하면서 로봇 청소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꼰대지만 내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건 좀 꼰대같이 느껴졌고 듣기가 불편했다. 물론 나도 살을 빼고 싶고 전략도 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다.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좀 무리하게 질렀는데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아무튼 내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장동선 박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장동선 박사님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말했다. 장동선 박사는 치아 교정도 안 하나? 웃을 때마다 덧니 보인다 라고. 나는 그 댓글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왜냐하면 나는 장동선 박사님이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덧니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리고 예전에 돌싱글즈를 보다가 어떤 출연자를 보고 패널들이 잘생겼다고 난리였는데 나는 처음에 그 패널들이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출연자가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자 패널들이 거의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계속 잘생겼다고 하길래 와, 외모란 건 정말 취향의 영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좀 특이한 게 정형화된 것들을 싫어한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치아가 너무 가지런한 사람을 보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달까? 인간미 없고 매력 없게 느껴진다. 나는 현빈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눈에 익숙해져서 잘생겨 보이는데 처음에는 왜?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이상형도 어찌 보면 개인정보의 영역이라서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손이 이쁜 남자를 보면 이상하게 끌린다. 근데 내가 오래 사귄 남자들은 손이 이쁘진 않았었다.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셀프 외모 진단법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면 이쁘고 잘생긴 거라고 하던데 내가 학습지 교사로 일할 때 나는 유아들한테 인기가 좋았다. 보통 수업을 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역 교실이 계속 늘어났었다. 근데 나는 초보였고 학부모 앞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었고 유아들 수업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교실이 늘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다. 그때 나는 이런 걸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액세서리도 블링블링한 걸 하고 다녔었다. 내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외모의 영역에는 얼굴의 생김새만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나 스타일 등 꾸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아. 아이들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때는 자기 혐오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살이 찌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가 점점 더 자기 혐오가 심해졌던 것 같아. 어느 순간 완전히 놓아버리고 검은색 추리닝만 입고 다녔고 미용실도 가을에만 갔었다. 여름에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가 삐져나오면 더우니까 가을이 오면 긴 단발로 자르고 머리가 길어서 머리 말리기가 힘들다 싶을 때까지 버티다가 미용실에 가게 됐었다. 재작년 가을에는 미용실 가는 것마저 미루고 미루다가 못 갔고 작년 가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나중에 나는 머리를 자른 걸 후회하게 됐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전이 현상이 오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어차피 뚱뚱해서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잘 보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검은색 추리닝을 입고 병원에 갔었다. 그리고 그때는 화장을 할 에너지도 새 옷을 살 에너지도 없었다. 작년에는 거의 게임 중독으로 지냈는데 지금 이 브이로그 채널 일기도 쓰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전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 신기한 경험을 혼자만의 경험으로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어졌었다. 덕분에 다시 이 채널 영상을 열심히 만들게 됐었다. 이별 영상에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전이 현상을 고백하고 난 뒤 상처받게 됐다고 했었는데 그때 나는 첫사랑에게 받았던 편지를 다시 읽어보게 됐었다. 그동안 편지를 보관만 했었지 다시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게 되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정한 사람으로 느껴지는구나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고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혐오를 조금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고 봄이 왔을 때 봄을 핑계로 옷을 사고 화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고백 공격을 하며 정신과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은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선생님은 감정을 흘려보내야 한다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장문의 편지를 써갔었고 온갖 고민과 걱정,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쏟아 부었다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정도로 엄청 긴 편지들을 써서 정신과 선생님을 괴롭혔었다. 게다가 이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으니 나는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행복카드를 신청하고도 한참 동안 상담센터를 찾지 않았는데 신청한 게 아까워서 그리고 유튜버니까 이것도 경험을 하고 후기를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 비슷한 것 때문에 뒤늦게 상담센터를 찾고 상담 예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담 첫날에 상담사님께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다. 저는 솔직히 제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하려다가 신청한 게 아까워서 왔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담 심리사님 영상에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러길래 그 말에 설득돼서 왔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실까봐 라고 말했더니 상담사님은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이곳은 뭐든 말해도 되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상담 6회차까지 했고 무료 상담이 2회차 남은 상태인데 무료가 끝나도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으러 갈 생각이다. 무료가 끝나면 한 회당 10만 원이라 내 처지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상담 후기를 남기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상담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근데 그보다는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은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말할 곳이 있다는 게 좋고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상담을 받으려면 알바를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외모 이야기랑 상담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중간에 나온 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만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사실 유튜브 오래 해보니까 유튜브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엄마를 위한 마지막 남은 배려예요. 제가 얼굴 공개를 해버리면 혹시나 엄마와 저를 아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엄마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직 이런 얘기를 얼굴 내놓고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엄마 이야기는 아주 순한 맛이었고 말아맛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에서 상담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제 분노는 엄마 이야기를 끝내야 사라질 것 같아요. 요즘 상담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분노가 사라지나,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인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저는 시청자님들과 자주 만나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많고 영상 만드는 것도 오래 걸려서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다음은 라이브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 하루 전이라도 커뮤니티 글로 공지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시고 하고 싶었던 말도 해주세요.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한 주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 아니 다음엔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아참, 그래도 일기는 계속 쓸 거고 이런 영상, 자기소개 영상은 계속 만들 겁니다. 끝!